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정치적 고향인 충남을 찾는 등 민생 행보를 시작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밖에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부터 잠시 짚어볼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엔 귀국하고 즉시 이제 충남으로 향하는 모습 보였고요. 방문을 해서 대백제전 개막식에 참석을 했는데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 거점으로 만들겠다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귀국하고 바로 충남으로 찾은 배경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귀국하자마자 이제 충청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그동안 대통령의 지역 행보에 대한 걸 분석을 해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충청 지역이 가장 소외됐었어요. 뭐 대구 서문시장 포함해서 영남도 많이 가셨고 부산도 많이 갔었고 그리고 뭐 호남도 많이 갔었었는데 의외로 이제 그 충청이 생각보다 그 빈도가 낮았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서 충청의 아들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랬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충청이 고향이고 또 공주가 이제 고향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고향과 관련된 대백제전 개막식에 참석하는 거는 뭐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뭐 한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같이 가서 행사 참석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뭐 지금 이제 단순한 참석이 아니라 이제 충청 지역 쪽에서 제가 산업단지 얘기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균형 발전적 차원에서는 필요한 조치였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방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즘 김 교수님 잘 설명하신 것처럼 네. 윤 대통령이 성남공항 내리자마자 헬기로 갔단 말이에요. 헬기로 갔는데 대백제전에 그만큼 이제 애정을 보이는 거죠. 바로 이제 귀국하자마자 갔으니까. 그리고 네. 대통령실의 설명은 일단 예정돼 있던 일정이다. 예정돼 있었고 그리고 민생 행보의 일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 부친의 고향이 공주인데 뭐 부친의 고향은 자신의 윤 대통령의 고향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아마 남다른 애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의외로 충청 지역이 좀 이제 정치적으로 이 영남이나 호남에 비해서 좀 이제 현재 충청 지역의 의원들도 의외로 거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호남보다는 이제 의원들도 그렇고 아직 그런 것들도 의식해서 그랬는데 아무튼간에 대통령이 이러한 그 민생 행보 그리고 지역 행사에 자주 참석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단지 네. 무슨 대구나 서문시장 같은 경우 이제 보수의 상징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특별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고 그렇지 않은데 이번엔 전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대백제전이라는 게 이 충남의 부여공주가 백제 수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충청 지역이 이 남한 국토의 중심이니까 아마 그런 점도 고려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굳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고 그야말로 대통령실이 밝힌 것처럼 민생 그리고 국민과 가까이 하는 행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귀국 후 행보 충남 방문도 그렇지만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이라던가 이 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힐까 이런 부분도 좀 전망이 됐던 부분인데 직접 입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뭐 대신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말 그대로 이제 건의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죠. 또 이게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처리될까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일단 뭐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해임 건의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명분이나 더 나아가서 그 정치권에서의 공방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 아예 그 언급조차 하지를 않았다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또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바로 앞서서 표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 이런 게 너무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돼서 뭔가 정치적인 구상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뭐 지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예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일구의 가치도 없다라고 결국은 해임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준 어떤 모습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만약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에 관련돼서 이제 비판적 반응을 내놓으면 야당이 또 공세를 취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쨌든 대통령실은
이런 여야의 정쟁에 가능하면 이제 만류들지 않겠다 뭐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이 해임 건의안에 대한 언급을 하다 보면 뭐 또 야당 여당 사이에 또 이 발언을 둘러싸고 또 뭐 해석이 분분하고 또 성명도 많이 나올 거고 또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건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야당도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라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거는 한 총리 해임보다는 윤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이제 비난이다, 비판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민주당에서. 아마 그런 것들을 인식해서 굳이 발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은 어떨까 지지율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8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결과고요. 화면 함께 보시면 전주 대비 2.3%포인트 상승한 37.8%의 지지율을 보이는 모습 함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우리 여론조사 나오면 항상 이제 그 수치보다는 이제 추세를 봐야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 저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8월 4주 때 37.6%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의 그 변화 과정을 보면 뭐 대폭적으로 40%대를 뚫었다든지 아니면 아예 뭐 33% 이하로 떨어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완만하게 쉽게 얘기해서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숙제를 안고 있는 거라고 봐요. 특히 이제 2.3% 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아마도 지난주는 한국 정치가 가장 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둘러싸고 얼마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됐겠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정치권이 심하게 정쟁에 쌓이게 되면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정치에 대한 혐오, 불신, 특히 정당들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강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도는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의 목표가 이런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서 대통령이 전달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한마디로 외교 순방과 그리고 정치권에 있어서의 아주 너무 지나친 이런 갈등과 대립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조금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대백제전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예.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실은 충청 지역에서 한 3.7% 포인트 올라갔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36.2%였는데 이번에 39.9%. 그러니까 예. 약 한 3.7%면 그래도 평균보다는 높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그 대백제전 참석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걸 조심스럽게 추론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요인들을 이제 짚어주셨고 지금 추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금 뭐 여기 민주당 지지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높은데 민주당도 0.1%포인트 상승했어요. 그걸 큰 의미 부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이슈나 어떤 국정 현안이 대두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출렁이고 이런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좀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어떤 고정적 지지층들, 강성 지지층이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전통적 지지층들이 지지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그 높은 편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도 사실 뭐 지금 대통령이 민생 행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튼 지금 여야 간의 적대적인 정치가 거의 일반화, 일상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도 좀 뭐 그렇게 고착화돼 있다라고 보는데 전 그래서 지금 지지율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거는 예. 민주당이 됐건 뭐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네네. 뭔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줘야 돼요. 이런 식의 지지율은 큰 의미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통령, 여권이 국정기조를 바꾸든지 그 대통령에게 전 중요한 그 이니셔티브가 주어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걸 별로 사용을 안 하는 것 같고 야당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내일이 이제 영장 심사란 말이에요. 이런 지금 중차대한 하나의 분수령에 지금 도달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정치가. 그동안 너무나 고착화되어 왔던 양 진영의 어떤 양극화된 정치. 그 부분을 좀 끊어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보세요, 지금. 아까 김 교수 말씀처럼 지금 8월 넷째 주 지지율이나 민주당이나 국민이 거의 똑같아요.
0.2% 그러고 0.1% 그런 게 별 의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굳이 이제 결과론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런 한국 정치의 이 능력 가지고는 이거는 정치 복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24일간의 단식을 중단을 했고요. 내일은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일단 뭐 출석 여부부터 비롯해서 사실은 그동안 검찰 출석할 때도 메시지를 내놓았었잖아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이것도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글쎄요, 메시지를 내놓는다면은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지금 그 국회 표결 하루 전날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이 있잖아요. 사실상 부결시켜 주시오라는 뭐 하나의 오더 비슷한 거였단 말이에요. 지난 6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자신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어요. 아마 그 연장일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전 좀 개인적으로 놀라웠던 게 국회 표결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구속영장 가결로 나왔단 말이에요. 체포동의안 가결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 보여준 민주당의 친명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이게 국회에서 민주당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합니다만 국회 표결 결과예요, 이건. 그럼 부결이 된 거는 존중해야 되고 가결된 건 존중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 친명계가 제가 어느 의원이라고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예. 친명계 핵심이라는 분들이 비명계 의원들 향해서 날린 여러 멘트, 발언들 그건 저는 전 민주주의라고 전혀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아마 그런 식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안 할 수도 있고 영장심사관인데 뭐 또 발언하겠어요. 근데 모르죠. 또 발언할 수 있는데 발언한다면 그런 맥락에서 할 거예요. 아마 민주주의가 뭐 말살되고 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다. 권력 남용이다. 아마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심리전이나 여론전 같은 것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지금 이재명 대표 아무래도 굉장히 긴 기간이었습니다. 24일 동안 단식을 하다 보니까 일단 치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일 상황 어떻게 좀 펼쳐질까요? 글쎄요. 원래대로 하면은 뭐 내일 10시부터 이제 심사가 진행이 되고 아마 밤이나 그 다음 날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뭐 표류에 따라서는 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몸 상태가 그럼 또 연기될 수도 있겠죠. 취소. 그런데 하여튼 체포동의안 전국을 보면서 몇 가지 꼭 좀 지적을 좀 해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시종일관 검찰의 수사라는 거는 결국은 정치 검찰에 의한 공작 수사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증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이 정당한 수사라는 비율이 지금 얘기하는 정치보복이라든지 아니면 공작수사라는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이건 일관성 있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증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아주 굉장히 흔쾌한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증거가 없대는데. 그런데 실은 검찰이 국회에서 저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그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보고를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적혀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법적 투쟁 논쟁에 대한 부분들이야 뭐 정확한 그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크게 두 가지 가지고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영장 그 발부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사안이 얼마나 중대성을 갖고 있느냐는 부분하고 예. 마지막 세 번째가 도주할 수 있는 우려라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도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각합니다. 예. 증거인멸에 관련된 게 최대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말을 왔다 갔다 하고 그 와중 속에서 사법 방해를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측에서는 이건 정확한 증거가 없이 그냥 진술에 의한 것이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판단이 될 거냐 문제 하나 하고 더 나가서 지금 이 사항의 중대성,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배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뇌물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과연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할 것이냐. 다만 만약에 기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건 다 소명이 됐지만 예를 들어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구속하지 않는다는 뭐 단서를 달고 만약에 결정을 할 경우도 후폭풍이 올 거고 만약에 정말 구속이 될 경우는 뭐 제가 볼 때는 야당은 깊은 수렁에 빠질 뿐만 아니라 야당발 정계 개편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결국 이번
법원의 판결이 예. 아주 굉장히 규치가 주목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영장이 청구가 될 때 이제 증거인멸 중대한 사안일 경우 또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이럴 때 이제 청구가 되는데 김영준 교수께서는 그 중에 증거인멸 중대한 사안에 비춰서 이제 그게 가를 것이다. 판단을 가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적인 발부 여부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거 알 수 없죠. 그거 정말 알기 여기서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전망도 할 수 없어요. 저로서는 사실 뭐 50대 50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왜냐면 기준점에서 지금 이제 차관했으면 예. 범죄 중대성, 예. 이 범죄가 얼마나 소명되느냐 예. 이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일단 예. 야당 대표니까 도주 염려는 거의 제로라고 보는 것이고 네.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도 지금 증거가 많이 나와 있을 거라고요. 지금. 네네네. 지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리로만 본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 거죠. 증거 다 갖고 있으니까. 굳이 구속을 안 시켜도 얼마든지 재판에 임할 수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냥 기각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예. 단지 이제 범죄 중대성을 어떻게 법원이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러면 네.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적인 요인으로 중대한 사안 아니, 전 쪽을 여전히 그러나 보시는 증거인멸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예. 그건 검찰의 주장인 것이고 네네. 법원이 볼 땐 또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자꾸 6월 달에는 체포동의안 포기하겠다고 했다가 국회 표결 바로 전날 바로 며칠 전입니다만 그땐 또 의원들에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결시켜 달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법원은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요. 그건 전혀 알 수 없어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의미도 없는 것이고.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연 그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라는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좀 봐요. 단지 이 부분이 영장 지금 발부하냐 기각하냐 이게 초미의 관심인데 내일 아닙니까? 예. 근데 영장 발부 기각 여부에 관계없이 이 재판은 진행될 거라고요. 아마 기각이 돼도 검찰이 불구속 기소할 것이고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는 아닌 것이고 영장이 발부됐다고 그렇죠. 해서 예. 유죄도 아닌 거예요. 네. 단지 이제 영장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치적 맥락으로 볼 때 지금 사실 정치적 사건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1년 내내 지금.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영장이 만약 기각되면은 검찰은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수사 동력도 떨어질 것이고 반대로 영장이 발부된다면 민주당의 친명계는 상당한 타격이 입을 텐데 어쨌든 검찰이나 민주당 어느 한쪽의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영장 기각 여부에 따라서 발부 여부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친명계가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뭐 옥중 공천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긴 해요 지금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저는 저는 그렇게 행태를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게 정도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이따 멈춰야 돼요. 멈춘 다음에 어느 정도 보편 타당한 일반 국민 눈높이를 따라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러나 아직은 예단할 수 없습니다. 발부가 아직 안 됐고 기각도 예, 아직 안 예. 됐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 말씀을 일단 드려둡니다. 예. 네. 기각될 경우가 더 흥미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한 30명 정도가 이탈을 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한계를 아주 고스란히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아주 강력한 친명 체제가 구축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투쟁했던 것이 이만큼 법원에서 기각이 될 정도로 이거는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그때 내려놓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친명 친이 간에 또 비명 간에 엄청난 갈등이 있다가 한다면 어떠한 적당한 시점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지도 체제로 가져가면서 끌고 가면 그게 이제 총선 승리에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의 전략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하게 나름대로 변화를 줄 수밖에 없게끔 되는 하여튼 간에 기각이든 뭐 부결이든 간에 영장 발부든 간에 하여튼 큰 변곡점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추석 민심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끝나고 나서 추석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민심이 변화되고 있는지에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민심 말씀하시니까 이제 영장 심사를 앞두고 오늘 오전 10시까지였던 것 같아요. 민주당 지도부가 탄원서 제출 요청에 나섰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요? 국회에서의 표결이라는 거는 우리 국회법 114조 2항도 있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자기가 소속된 정당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더 하나 이게 황당한 거는 뭐냐면요. 지금
지난 7월 달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다 가결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 가결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누가 배신을 한 거죠? 국민에게 특권을 포기했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138명인가요? 9명인가가 지금 부결을 했다고 한다면 그 국민에 대한 배신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데 여기다 대놓고 뭐 탄원서를 해가지고 의원들을 마치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하면서 단식을 했나요? 민주주의가 파괴됐기 때문에 단식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는 과연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어떤 하나를 딱 정해놓고 거기다 일사불란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차분하게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낫고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하게 작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맞불로 해가지고 탄원에 대항할 수 있는 무조건 영장 발부해야 된다는 또 탄원서를 내 이게 뭡니까? 정치라는 거가 일단 자꾸만 사법을 정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문제가 됐었던 우리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 차분하게 저는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의 비판은 물론이고 비명계에서는 반란표 색출 의도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거든요. 반란편 무슨 반란편이냐고요. 난 이 용어도 말이죠. 언론도 좀 자제해야 될 뭘 반란을 일으키냐고요. 국회의원이 무기명 투표 아닙니까? 무기명 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뭐 반란표예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양심과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기 소신에 따라서 했는데 뭐 현실 정치니까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이 행태 고쳐야 돼요, 진짜. 민주당이 지금 친명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민주당에 지금 친명계 비판하고 있는데 좀 비명계 비판하지 않아요. 비명계도 민주당이에요, 지금. 근데 이 보면은 이게 너무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뭐 개딸이한 분들 비슷하게 개혁의 딸이한 분들 있잖아요. 강성 지지층들. 친명계들 들어오고 친명계들 중에서도 몇몇 또 핵심도 있더라고요. 핵심도 있던데 핵심 의원들이 색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색출해가지고 그러면은 공천 안 주겠다? 그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아무리 지금 정치가 공천이 바쁘고 아무리 그 주도권 잡는 게 바쁘고 그 당내 권력을 당권 잡는 게 바쁘다 하더라도 급하다 하더라도 할 어느 정도 정도껏 해야죠. 정도껏 하다 멈출 줄 알아야죠. 어디까지 가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옥중공천이에요. 그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물론 법률적으로 할 말은 없어요. 왜냐면 발부가 돼도 대법원 판결이 나야지 유무죄가 결정돼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요? 3년을? 뭐 3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죠.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다음 대선까지도 판단이 내릴지 안 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지금 너무 이 인사재판도 뭐 1심까지 400일 걸린다는 통계를 제가 봤는데 신문에서. 근데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정치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설령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 그건 완전 형식 논리거든요. 그렇게 가는 게 맞느냐 이게. 아무튼 전 친명계 의원 그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묻고 싶어. 진짜로. 정말로 그분들이 당신들이 정말 속에 양심을 걸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냐. 공천이 만약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안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할 거냐고는 진짜 묻고 싶어요.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양심껏 정말로. 근데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정치를. 아니 이런 정치 이렇게까지 1년을 끌고 나서 그러면 옛날에 조선시대와 비교할 건 아닌데 예. 옛날에 탄핵 받으면 탄핵 그 자체 탄핵 상소 그 자체로 낙행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몰라요. 야, 이런 말이 의미가 없네. 기각될 수도 있으니까 알 수 없어요. 근데 단지 이제 기각이 안 될 때 발부될 때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걸 전제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전 기각되면 또 민주당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친명계 의원들도 네. 지금 아직은 이제 영장 심사 전이니까 친명계 의원들이 뭐 비명계 색출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반란표 그런 태도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네. 친명계 의원들도 아마 태도를 바꿀 수 있지 탄원서 않을까. 자체가 영향을 에이, 주나요? 영향 못 주죠. 판사들이 뭐 거기에 영향받은 판사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언론에서도 기사들도 그렇고 최근에 아마 이제 친명, 비명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명계와 비명계가 이대로 갈라설 가능성, 분단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물론 이제 당 중진인 안민석 의원도 그럴 가능성 없다라고 했는데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이제 얼마 전에 유쾌한 결별 이야기했었는데 또 재차 이런 언급을 내놓긴 했더라고요. 결별하는데 유쾌하지는 않겠죠. 근데 뭐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이제 민주당이 갈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 체제를 가지고 끝까지 옥중공천을 포함해서도 끝까지 총선을 치르는 그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명과 비명 간에 합의를 해서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은 결국은 이제 분당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서로 연결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옥중공천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가져가서 끝까지 가져간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요, 재선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 끝까지 가면서 수도권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리고 총선에서 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당연히 동요가 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지도 체제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지도 체제 속에서는 친명 비대위가 아니라 친명과 비명을 아우를 수 있는 합의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마저 안 된다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2016년도에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당됐잖아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분당된 것처럼 분당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국 민주당의 미래와 직결되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이게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됐을 경우는 저는 새로운 지도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원내대표 뽑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영장심질 심사 보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하더라도 얼마나 가도 가능한데, 편한간 내일 원내대표를 뽑고 원내대표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친명계 인사들로 해가지고 원내대표부를 구성한다는 거 그 자체가 바로 보이지 않게 비명계를 자극하는 것이고, 이게 지나치게 친명 위주의 지도체제로 갔을 경우에 올 수 있는 불안감이 있다고 한다면 좀 분당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파 갈등의 끝, 봉합일까요? 아니면 갈라서는 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어떤 뭐 전제가 필요하겠죠. 아무런 뭐 전제 없이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아무튼 영장이 기각되면은 친명계가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비명계가 상당히 궁지에 몰릴 거예요. 그럼 비명계로서는 아마 공천이 물 건너갔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그렇게 된다면, 왜냐하면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은 공천 받고 당선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재선은 3선 돼야 되고 초선은 재선돼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좀 분당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이미 친명과 비명은 심리적으로 이미 갈라섰어요, 사실은. 지금 보세요. 민주당 내에 어떤 진보적 의제나, 보세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이른바 보수 정당과 진보 성향의 정당 사이에 어떤 보수 진보의 어떤 그런 이념적인 의제를 가지고 다툰 적이 별로 없잖아요. 성장이냐, 분배냐, 뭐 세금을 더 많이 거느냐, 적게 거느냐, 이런 것도 별로 없다고요. 잠깐 나왔다 들어가, 이내 들어가 버린다고요. 왜냐하면 딱 이런 정치적 쟁점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지금 친명과 비명도 바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요. 자신들의 그 바로 눈앞에 목전에 있는 공천 여부란 말이죠. 저는 뭐 제가 추정하는 건데, 이건 친명계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와 가까이 있어야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게 아닐까라고 제 추론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명계는 반대일 거 아닙니까?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분당 가능성이 있죠. 아까 저 자막 보니까 안민석 의원은 분당 가능성 제로라고 그랬는데 제로 아니라고 좀 봐요. 상당히 분당 가능성 오히려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영장 심사를 이제 고리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민주당 내부 상황까지 짚어봤는데, 영장 심사 관련해서 또 다른 논란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데,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 영장 담당 판사가 대학 동기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제 법무부와 여당이 반박에 나서니까 김의겸 의원이 취재에 좀 구멍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실수를 인정을 했었습니다. 다만 사과는 없었는데 겁을 주고 있다라고 이제 법무부를 향해서 발언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일련의 상황들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누가 누구한테 겁을 준다는 건가요? 그리고 본인 얘기 보면 취재의 구멍, 그 사람 기자인가요? 김기현이 기자예요? 국회의원이잖아요. 이 사람은 상습적이잖아요. 이번만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뭐 청담동 심야 술자리 발언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상습적으로 거짓말하고 더 나가서 선동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데 대해서 정말 그 참담함을 금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 이건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물론 반대를 하겠지만 꼭
거꾸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부분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분명하게 이렇게 잘못된 그 발언이라든지 또는 선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 차원이면 국회 차원 또는 법률적 차원에서 응징을 할 수 있는 거를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 그 너무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나서 더 나가서 관심 끌면 어떤 심한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그런 인지도를 높이는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 나쁜 행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형태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예. 뭐 취재 수첩을 법정에다 제출. 난 지금 아직까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취재 수첩이고 어떠고라는 것에 대해서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윤리가 있고 신념윤리가 있는데 그 책임윤리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 했던 행동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책임윤리가 없고 신념윤리만 가지고 마치 자기가 아주 큰 정치인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는 뭐 국민들이 결국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든 간에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굉장히 쓴소리를 내주셨고요. 또 따로 개별적인 조치까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김의겸 의원이 전 뭐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 그 신문사 기자할 때는 꽤 저기 평판이 좋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대학 동창이고 뭐 그것도 사실도 아니라고 법원이 얘기했는데 아니 법무부가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럼 대학 동기고 입학 동기고 뭐 그러면 다 봐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 얘기는요 거꾸로 말하면은 대한민국의 법원을 아주 폄하하는 얘기예요. 이건 너무 모욕적이에요. 법원이 보기에는 법원이 지금 법원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판사들이 그거밖에 안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한민국 판사 특히 영장 발부 담당 판사들은 굉장히 엘리트라고 그래요. 저는 뭐 그건 잘 모르지만. 근데 같은 대학 나왔다고 같은 동기라고 막 영장을 발부할 걸 기각하고 발부하고 이러나요?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이거는 입법부 의원으로서 김의겸 개인을 떠나서 입법부 의원으로서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의에도 어긋나고 도리도 아니고 또 사실도 어긋났고 이건 저는 김의겸 의원이 법원에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행태가 이 대한민국 정치 자꾸 진영 정치로 가고 전혀 본질과는 상관없는 정치가 완전히 붕괴되고 실종되고 사라지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정치적 행태다. 대단히 퇴행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저는 이 대목에서 예. 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 최 교수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순한 김의겸 의원 문제가만이 아니라 야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저 정도냐.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이런 식으로 폄훼되고 더 나가서 국민들도 불신받는데 국회의장 김진표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왜 못하나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의장이. 예를 들어서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건 아주 굉장히 지극히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장심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영장심사가 치러지는 내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도 치러집니다. 이제 새로운 원내사령탑을 뽑게 되는데 앞서 이제 김영준 교수께서 언급해 주셨던 부분이 이제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되는데 후보들의 면면을 보니 비명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친명계 위주의 인사들인데 이 부분 최창렬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손갑석 여쭤보겠습니다. 최고위원도 지금 사퇴했어요. 예. 비명계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비명계는 다 이제 뭐 물러나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당내 분위기가 좀 이제 좀 정상화되고 이럴 줄 알았더니 전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친명과 비명계 간의 갈등이 더 이제 커지는 양상이에요. 지금 뭐 이게 뭐 진압이 될지 이게 잦아질지 더 증폭될지 좀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일단 뭐 내일이 고비일 것 같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튼 친명계 위주로 막 당이 갈 가능성이 커요. 이게 강경 모드로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이 통한다고요. 상황이 좀 어려워지니까 더 강하게 이제 내부 단속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은 중도층 유권자들이 보기에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친명과 비명이 이럴 때 균형을 잡아 나가야 되는데 친명이 너무 지금 공세적이에요. 비명에게. 네. 그런 아마 그런 현상의 상립적인 이 결과 표출이
이 한 명도 지금 4명의 이 원내대표 출마하는 후보들 중에서 비명계 의원이 없는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 네. 저는 그래서 사실 민주당의 지금 이 모습 대단히 걱정스럽게 보고 있어요. 민주당이 정상화가 돼야지 한국 정치가 정상화가 되거든요. 국민의힘도 별로 잘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부 지금 오늘도 보세요. 이슈가 전부 이 이슈 아닙니까 지금. 이게 빨리 정상의 길로 들어서야 돼요. 근데 아직도 친명계 의원들은 그 진영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혐의가 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단지 그건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건 법률적인 문제고 정치적으로 지금 너무 과도하게 비명을 공격하고 이런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민주적이지 않죠 이런 건 당연히. 아니, 왜 사퇴를 해야 되죠? 박강원 원내대표가? 저는 본질적인 문제를 짚고 싶어요. 아니, 체포동의안에 관련돼서 전부 다 가결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나서 가결이 됐는데 왜 그 박강원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는가?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보십시오. 지금 30년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 오늘 본회 열어가지고 인준투표를 가결하든 부결하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예를 들어 대법원장 공백 상태를 자기하면서 자기네들의 원내대표는 바로 대표 선거를 바로 합니까? 이게 뭔가 정책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정당하게 보여주는 것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민주당 각성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분명히 역풍이 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원내대표가 결국은 친명계를 가져간다는 거는 만약에 그걸 대비하려고 하는 포석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영장이 발부됐을 경우에 그 지도체제를 원내대표 중심으로 친명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분간 끌고 가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그것도 26일 오늘 내일이죠. 바로 원내대표 경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 정치적인 그런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지만은 정치적인 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꼼수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언급을 해 주신 김에 사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표결이 이제 오늘로 예정이 됐었는데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단도 꾸려져야 하고 또 국회 혼란도 있어서 일단 좀 공백 상황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원내대표가 선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민주당에서 지금 부결을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인준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앞으로 상황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대법원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예. 이건 뭐 인사청문회만 끝나는 게 아니기 예, 때문에 예.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정치 구도가 뭐 항상 그래 왔습니다만 뭐 강대강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균용 이 대법원장 후보자의 지금 국회 표결 자체도 굉장히 지연될 거예요. 지금 본회의 자체가 지금 잡히지가 않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아마 민주당은 부결시킬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땐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균용 이 후보자도 큰 결이 되게 많아요.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흥결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전망합니다. 예, 대법원장 자리 공백이 좀 장기화된다라는 부분 우려가 되기도 하고. 그래도 대행 체제를 간다고 하지만 88년도에 한 번 대법원장에 대한 인준이 부결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여하튼간에 이렇게 정치적인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법원, 특히 이제 대법원장의 이런 임명이 늦어지고 한다는 거는 결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어떻든 간에 이 말고도 여러 가지 그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좀 보는데요. 예. 빨리 이제 그 여야가 오늘 아마 26일을 중심으로 해서 변곡점이 되겠죠. 끝나고 나서. 근데 언제 또 이제 본회의가 열릴지에 대해서도 이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투표와 관련돼서 예. 하루만이라도 우리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가부간을 결정을 빨리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상황을 좀 정리할 필요가 네네.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오늘 오후에 긴급 대법관 회의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니까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 다뤘습니다만 내일을 기점으로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